있으시거나 같이 얘기 나눌 게 있으시면 꼭 저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 간에도 좋으시고. 네. 그 스프링클러, 저는 이제 소방관 생활 40년 동안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와. 그 스프링클러가 예전에는 이제 시설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고층 건물, 큰 건물만 하다가 점점점 기준이 낮아져서 또 예전에는 이제 이 건축 전체 면적에서 안전에 대한 감각이 적기 때문에 그 소방 시설 비용이 적었는데 점점 이게 많아져서 기준이 완화돼서 조금 저층이어도 스프링클러를 하게 돼 있고, 특히 이 시설에 되게 많이 보급된 것들은 장성 요양원 화재 때 예전에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노인분들,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을 가정에서 케어를 했지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놓는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모아놔서 지금 많이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꺼번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대피를 못 시키고 돌아가신 거죠. 실은 그 안에는 불 끌어 갔던 소방관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속수무책을 못 도왔어요. 돕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정부에서 소방시설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특히 노인들 거동 불편한 데는 소방관이 어디를 깨고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바깥에다 크게 표시를 해가지고 깨고 들어갈 수 있게, 또 그리고 그 전에 그 안으로 다 모여있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미끄럼 같은 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루로 싸서 그쪽으로 다 내려보내게. 이런 시설들이 아까 뭐 인권은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는데 진짜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생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예제로 해서 이렇게 장성 같은데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시설 바꾸지 말고, 이런 시설도 이제 처음 생기는 시설이잖아요. 자립형 호미. 그런데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필요가 없는 시설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게 몇 층만 돼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것을 되게 힘을 거기다 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성처럼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후진국처럼 하지 말고, 시설은 계속 바뀌는데 이 법령이 못 따라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7개 법령이 바꿔야 한다는 것이 건축법, 소방법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걸 거예요. 소방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건 한번 이런 시설이 생긴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건데, 누군가가 죽기 전에 그런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왕관계 같은 것도 장애인은 다른 형태의 피난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해야만 한다라는 걸 뭐 이렇게 국회에도 그렇고 소방청에도 그렇고, 실은 제가 이런 쪽에 법령 바꾸는 걸 해봤더니 한 군데만 얘기해서는 잘 안 되고 스피커가 별로 필요해요. 스피커 얘기하는데 소방청, 국회만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회도 이제 행안위원 쪽에, 그 다음에 그 소방청에서도 새로운 거. 옛날에는 불나면 그 청각장애인들은 대피를 못했어요. 벨만 울리니까. 그래서 청각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이 이제 시각 경보기,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립형 홈에도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어떤 시설이 이제 생겼으니까 소방인에도 이걸 해라. 그리고 행안위 국회의원들도 이게 필요하니까 법을 해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해야 된다. 실은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건설식 비용에서 하면 이제 일부분이 늘어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큰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 저희가 이제 서울에는 종로에서 고시원에서 불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고시원들이 다 의무화되거나 막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네만 돈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정도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 이제 지하에서 발달장애인이 지하방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지하방들을 없애는 그런 것도 또 하고 있는, 이건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이전이 잘 안 되긴 했지만,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아까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은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민간이니까 돈 저질러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긴 하는데, 이것을 법령 정비 없이는 그냥 건설업자들이 알아서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뭐가 필요한데, 어쨌든 윤석열이 자기 발에 자기가 미끄러졌으니까 이제 새 정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더 이런 이야기들을 더 이렇게 수용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소감인데요. 저도 폐쇄공동에 강제 입원 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이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그냥 감옥같이 가둬둘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을 이제 보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돼서 이걸 들을 때 좀 많이 감정이 동요가 되고 언제쯤 소외되는 사람들이 gat이지 않고 격리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지금 좀 완전히 북받쳐올려서 네, 그냥 정도까지만 네. 너무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이런 자리를 제가 찾아오게 된 것도 그리고 만나게 된 것도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이야기.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저는 이 장애인 탈시설 교육할 때들 노년에 요양원 가고 싶은 분 손들어봐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다 원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제도화된 부분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할까? 분명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분명 우리는 언젠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뉴스 보고 자료 찾아봐도 재가 서비스가 훨씬 싸다고 나오거든요. 정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상상력을 언제부터 이렇게 못하게 됐지?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누워서 물론 돌봄이 또 자녀들과 이렇게 돌봄 노동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제는 사회 서비스가 그걸 다 하는데도 요양원만을 생각하는 이걸 비장애인 스스로도 못 깨는데 정말 대단하시고 장애인 탈시설 운동 정말 너무 힘든 길인 것 같고 그래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상인님 얘기하신 것처럼 탈시설의 문제가 진짜 당장 우리 모두의 일인데 당장 부모님의 일이고 우리 모든 가족의 일이고 왜 다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할까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는 300 이상 병동을 짓는 그 증가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병상들을 지어놓으면 누군가 가야지 그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짜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 말년에 그 사회적 입원이라 그래서 이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는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하는 그 인구가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고갈되고 있다. 우리 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직장인들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돌봄 통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올해 2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법의 내용은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해당하지 그 전 단계의 노인들한테 지역 돌봄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이, 그러니까 지금 투약 관리만 조금 해줘도 그 더 심해지지 않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넣어야지 심해진 것이 증명이 돼야지 서비스를 넣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막 법이 통과되고 이제 완비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장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집으로 파견오는 거는 최장이 한 달에 108시간밖에 안 돼요. 한 달로 나눠보면 3-4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노인들은 3-4시간 갖고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챙기고, 투약 챙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주무실 때 챙기고, 적어도 5번 정도는 와줘야 되는데, 5번씩 그냥 5시간을 1시간씩 와주시면 그것도 또 괜찮을 거예요. 더 많이 더 지역사회 사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3시간 와서 3시간 근무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1시간 근무하고 집에 갔다가 또 점심때 1시간 와서 근무하고 집에 갔다가 저녁 때 와서 1시간 근무하고 집에 이러면 요양보호사가 싫죠. 왜?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간당 일한 만큼만 받으니까. 알바처럼. 편의점 알바처럼. 편의점 알바 1시간씩 하고 가라 그러면 바쁠 때만 1시간씩 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지. 그러면 해외는 어떠냐? 해외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정부 공단이
이런데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가 취업이 되어 있고 월급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하고 이 5명이 우리 동네 노인 한 50명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짜가지고 월급제니까 이 노인 갔다 와, 저 노인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노인한테 아침에는 이분이 오고 점심에는 이분이 오고 저녁에는 이분이 오고 이거를 월급제로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한테 받으면 위험성이 있죠. 뭔가 돌봄에 약간 질이 다르다든지 인권침해 위험도 있으니까 점심 때 이분이 오고 저녁 때 이분이 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관 안에서 이제 그 지역의 공단 안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지만 근데 이 노동자들은 월급제니까 아침에 1시간 갔다 빠져서 이동하는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한다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복지부 장관하고는 안 친해가지고 제가 예, 이런 입장들은 이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말만은 아니고 그 요양보험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 또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 보고서 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안 할 뿐이죠. 왜 안 해? 요양보호사들을 3시간 일하게 하고 월급을 주는 거 하고 그리고 중간에 민간업자를 껴 스스로 뛰고 이제 이 사람한테 얼마 주는 거 하고 정부가 그 사람들을 다 공단에 준 공무원처럼 채용을 하고 일을 시켜. 그런 거 하고 이제 비용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꼭 그게 꼭 공단이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지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연구 보고서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라서 안 하냐, 그냥 안 하는 것이냐는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 생각하면 딱 답이 있는데, 그리고 뭐, 저만 해도 답이 있는데 참 그러네요, 정부가.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약간 자충우돌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쭉 그래도 더디지만 앞으로는 가고 있다. 더뎌서 속 터져서 그러지. 예. 네, 엘라이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비장애인이면서 왜 장애인으로 하냐. 네. 그 질문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제가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길래 농담처럼 평생 본인이 엘라인지 어떻게 알아? 잠재적 기억. 알 수 없어 이렇게 막 이랬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성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었고 누가 누굴 좋아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전혀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성별적 이분법적 그 애초에 그런 구조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엘라인지 당사자인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질문에서의 의미는 이제 보통은 어떤 당사자들이 더 열심히 하죠.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는 건 당사자들이죠. 근데 당사자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부채감이었어요. 제가 아까 그 검은 봉다리 얘기 제가 시설 조사하고 가려고 하니까 제 신발을 감춰놓은 어떤 발달장애 여성이 계셨거든요. 제가 정말 이걸 간다는 건 저인을 두고 내가 간다는 건 와 이건 진짜 난 진짜 나쁜 년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결국 어쨌든 그때 SBS 그것이 알고 싶은 팀하고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하고서 이제 그 시설 문 닫고 어쨌든 나오는 거였는데 하여튼 결국은 제 신발 찾아가지고 신발 신고 나왔는데 너무 그 부채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 초반에 활동할 때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고요. 너무 그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지나가고 가면서 내 분노로만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회 구성원 어쨌든 분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결국은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희망을 갖지 않고서는 이 운동이 그 분노가 마지막에는 나를 잠식하더라고요. 그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를 잡아먹더라고 그냥.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요, 사회운동가로서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좋은 사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만큼 인생에 또 뭐가 있냐, 이게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탈실한 동료들, 내 장애 동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는 너무 이제 친해지고 해가지고요, 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이제 큽니다. 이제는 뭐 막 분노와 뭐 신념과 이런 부채감 이런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활동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게 즐겁습니다. 네. 아유, 네. 네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도입에 시작하실 때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고 하시고 그런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네네. 장애 인권판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약간 좀 설고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소수자들이 부모나 가정에 의해서 외면받고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혹은 쫓겨나거나 뭐 나올 수밖에 없고 공동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상 격리 물론 시설로 들어가는 사례와는 또 다른 결이지만 이제 강제로 독립하거나 성인 성소수자들이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제 격봉으로 오는 당사자들이라 또 그래서 저희도 또 보는 감각이 비슷하다. 성소수자 부모님을 보는 감각이 참 애틋하고 좋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었고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뻔한 거예요. 두 개 다 뻔한 건데 하나는 그래서 여기가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화장실일 수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전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지만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해도가 없는 분이라면 장애인 화장실하고 뭐가 다른 거지 싶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첨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주라는 곳까지 오셔서 피어 운동, 인권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장애 인권 활동가이신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교차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제가 일하는 건물이 대학로라고 불러요. 대학로에 있거든요. 서울대학병원 건너편 해화로 거기 옛날 거기가 대학로가 대학생들 거기가 토요일에 문 닫는 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대학생들 풍물치고만 했던 대학로인데 거기가 우리가 그 건물로 입주하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제 건물이다 해서 대학로인데 제 건물 앞이 제 사무실 바로 앞에 화장실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이제 2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 여자 장애인용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퀴어 쪽에서 이렇게 방문하실 때 그날만 이렇게 붙인 거죠. 모두를 여기는 이제 여자는 남자 화장실 아니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는 구조는 이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근데 바깥에다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표기된 거 위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내부 구성원들 안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뜯고 이제 다 모두 화장실을 붙인 거죠. 근데 누가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전체 메시지에 어디에 그 화장실에 뭐가 막혔다 이런 걸 올리면서 전통적으로 여자 화장실이라고 불렸던 그 화장실에 뭐가 없다라고 올린 거예요. 뭐가 어쨌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우리한테 여자 화장실이 있었나요? 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올린 분이 아차차 미안합니다. 바라보고 왼쪽에 있는 화장실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 설비적으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설비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인식과 우리의 이 감각을 바꾸는 운동 차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뭐야?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비적으로는 아마 여기가 마련되는 화장실은 정말 약간 설비적으로 설명하는 건 대부분 장애나 아동 관련한 설명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설비 말고 모두를 위한다는 것, 이 공간을 이용할 때만큼은 차별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으로서 설명되는 영역 안에서의 설명들에서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이렇게 같이 기금을 모아주신 분들은 벽면에 이름을 쭉 새기고 이분들이 지향하는 세상은 어떤 공간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을 가진 화장실이다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글쎄요, 얼마나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감각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했던 그 주최 단위가 장판 사람들이니까, 장애 쪽 사람들이니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딱 장애, 비장애, 요것만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홍보를 따로 페이지를 따로 파고 좀 따로따로 해야 막 이렇게 약간 특화된 프로젝트처럼 따로따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해보는 거라 일단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요. 아까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슈적으로는 퀴어 퍼레이드를 같이 하는 거랑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 같이 하는 거. 요 정도가 이슈적으로는 만나 있었습니다. 근데 장애 쪽은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운동에 장애 쪽이 이렇게 장애 쪽은 따로 차별금지법이 있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만들 때 또 반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 때 차별금지법도 없는데 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먼저 만들어? 뭐 이런 의견도 있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장애 쪽은 어떻든 그때 그 힘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먼저 만들게 되긴 했죠. 여튼 저는 이제 그래서 이슈적으로 계속 맞닿아 있지는 않긴 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서로의 운동에서 배울 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발바닥 평가하면서 이 혐오 정치에 응대하는 거. 혐오보다 사랑이 더 크다. 아니, 그 용어 생각나네. 사랑을 이긴다. 사랑이 용을 이긴다. 혐오보다 강하다. 이런 식의 슬로건들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혐오 정치에 대응하는 어떤 유쾌하면서도 뭐랄까 그들의 뒤통수를 톡 하고 치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전 성소수자 운동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해서 평가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상이 맞닿아 있지는 않고 의제별로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청소년 주거권 운동에서 탈가장 청소년들이 대부분 성소수자 영역의 청소년들이세요. 그래서 청소년 주거권 운동 주거권 운동 영역 안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역 안에서는 이제 조금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 쪽 안에서 청각적인 그룹 안에서 성소수자 모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다층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집단들이 이제는 조금 더 용기 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월 17일 아이다. 한국말로 불러주세요. 외국어로는. 소소한 차별금지 혐오 반대의 날인가? 그때 서울 용산역 앞에서 할 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갔을 때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연대하시나 보다 했더니 이제 휠체어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가 발달장애가지고 언어를 하시는데 이제 저랑 우연히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란히 행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때 깨지는 계기가 나는 발달장애이지만 제가 성소수자예요. 저 여자 좋아해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가 장애인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고 당사자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딱 머리 딱 맞았어요. 아,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장애인이고는 장애인권으로 그 내 머릿속에서 이제 한계를 딱 키우는 거였는데 당신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혼자는 연기가 안 나고 그런 거를 그 자기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한테 또 말할 수도 없고 엄청 외로웠는데 여기는 성소수자가 많으니까 내가 성소수자 당사자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전동 휠체어 타고 상진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배우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그래서 나는 당사자성을 갖고 내가 나왔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행진을 하는 걸 같이 느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옆에 감각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날 행진하신 분의 당사자가 의외로 6명인가 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 그 행진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지만 내가 성소자라는 걸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를 드러내지 못하고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행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저도 깨달음이 그런 있는 경험이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저 이렇게 강연하는데 어떤 장애인분이 이제 성소수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장애인이 이제 성소수자인데 엄마가 이제 TV에서 뭐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면 성소수자가 나오니까 자기가 보면서 그랬대요. 야, 너 장애인인 건 괜찮아. 저런 성소수자들은 때려주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부모로서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케어를 잘 해주신 분인데 성소수자인 것은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엄마를 좋아해야 할지 소원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흔적이 있어서 그 소수자성이 복합되면 더 힘든 건 뭐 당연히 사실이겠지만 특히 가족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 되게 많이 복잡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성소수자가 실은 장애인도 예전에는 되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렇죠. 근데 조금 나아졌죠. 적어도 공인들이 장애인을 빗대서 뭐 생소한 옛날 속담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성소수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엘라이들이나 좀 장애인 어떤 소수자들이 이제 아주 친밀하지 않아도 조금 격차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물론 그 당사자 중첩되는 당사자 말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에서 다른 그 소수자는 다 괜찮은데 성소수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래서 성소수자 빼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많죠. 되게 많죠. 그래요? 이 성소수자만 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 특히 또 인권 현장에서 제가 인권 강의를 가보면 특히 이제 시설 장애인 시설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거기다 성소수자 인권하면 그건 좀 빼주면 좋겠다. 그거 빼면은 차별금지법 막 찬성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많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법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제일 있어서 좋은 것은 사고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기업 자본 권력들이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장애, 남녀, 뭐 성소수자 여러 학력 이런 걸 다 차별할 수 있어서 그런 대기업들이 더 좋은 거다. 우리 속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장애인 쪽에서 소수자를 많이 얘기하고 성소수자에서도 우리가 이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장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할 때 조금 더 이게 더 시너지 효과도 되고 서로 단단히 연대가 돼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에 큰 저희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해야 한다. 그게 그래서 이를테면 태극기 부대들이 인권 얘기만 들으면 아주 기를 쓰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서 좀 답답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유혹이 들죠. 이걸 좀 쪼개야 되나? 하나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린이에서도 많이 이런 강의와 이런 연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인구판 안에서도 빠져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깜짝 놀랐네. 아 그렇구나. 네네. 저도 일단은 장애인이 진짜 풍수수거든요. 근데 참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진짜 별난 사람도 많구나 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러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끔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성소수자는 아니지? 지연아 난 너 장애인은 좋은데 나는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무겁더라고요. 나는 나인데 어찌됐든 장애인건 아닌건 키워든 키워 아니면 나는 나인데 부장은 당하는 거잖아요 일단. 키워를 무슨 괴물 취급하고 장애인도 괴물 취급할 거면서 자기들은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게 그게 답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가 이상해. 너가 나빴어. 너가 이상한 거야. 넌 나오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이상한 거 같아 진짜. 저는 질문은 안 해본 순간인데요. 되게 요즘 세상이 피해를 주는 것도 민감하고 피해를 받는 것도 민감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전장현 유동권 시위할 때도 피해 받는다는 반응들, 왜 시민을 볼모로 잡냐는 말도 막 나오고 되게 자기 생 안으로 모두가 갇혀있는 느낌,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의라는 건 그래도 이 구조에서 좀 더 잘 벌고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희생을 해서 좀 부족하게 받는 사람이 나누어 가는 걸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정의에 뭔가 그게 사회 몫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나 열심히 살고 되게 그 자기 안으로 매몰되는 느낌 많이 받는데 실은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막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질병 감당하기 벅차고 뭔가 나 살기도 바쁘고 되게 이런 마음들 우울감들 많이 들었었는데 강의 들으면서 또 사실은 저로서는 살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니까 뭔가 그 제 좁던 세상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같이 연대해야 하는 사람들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원래 혼자라고 생각해서 힘든 거구나 같이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고 네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서 오늘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돌봄을 받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면서 같이 좋은 세상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 그래서 이제 가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열심히 하라고. 네.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장애인에 대한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봉사활동 네네. 그 수단으로 장애인 시설에 방문하고 이런 방식은 더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인생 재활원이라는 데를 가서 뭐 발달 장애인분들하고 놀아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감정이 사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꺼번에 계신 걸 처음 뵀었으니까 되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까라는 마음도 들면서 참 그동안 몰랐었던 거를 당연히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뭔가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꿈꾸고 있어서 교사가 되려면 특수교육학개론이라는 교직 과목을 꼭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 과목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체제를 무조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많고 그 통합교육의 형식으로 무조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이렇게 하면 교육과정에 따라가는 그 수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런 학생들이 사실 장애인을 만나는 일이 뭐 가족이나 뭐 같이 옆에 있는 친구 이런 정도가 아니면 앞으로 직접 마주하는 일이 사실 생활에서는 별로 없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홀트 아동복지원으로 자원봉사를 매달 2번씩 열심히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특수학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는 뭐 시간 별로 없어서 못했는데 탈특수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사실은 뭐 유엔에서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한 사회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가장 어릴 때부터 통합된 과정에서 자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해서 좀 통합을 되어야 되는데 보통 장애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반이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분반해서 사실은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애인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뭐 시각, 청각도 다 따로 전문화됐다는 이름으로 이제 따로 운영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 뇌병면 장애인들 다 특수학교들을 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완전한 통합은 학교 입학생으로 통합되는 거와 교실 현장에서 통합되는 것도 또 달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적학급을 두고 이제 뭐 보통은 국영수 이런 과목들은 이제 다른 교실에 가서 교육을 하고 예체능 관련해서는 같이 통합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제일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적학급 자체를 두지 않고 학교 교부만 같이 쓰고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원적학급의 친구 자체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제도적으로 문제예요. 근데 원적학급을 두고 예체능을 결합을 했는데 장애계가 요구하는 거는 통합학급이 되려면 학습을 도와주는 지원자가 그 교실 내에 그 학생 옆에 있어서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지원자가 그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코멘트 해주면서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일정 시간만 그리고 학기 초에 신청 많이 하면 그 뒤는 없고 막 이런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는 정부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분명히 대안이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이렇게 해서 아주 쬐끔 쓴다든지 안 쓴다든지 해서 통합이 안 되는 건데 그 원인을 누구한테 자꾸 화살을 돌리냐면은 장애 아동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장애 아동이 교실 내에서 비장애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해서 아이들 뭐 입시 뭐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깃이 뭐가 돼? 그 장애 학생이 되고 부모가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여성이 그 자기 인생 그래프 해갖고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탈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자기가 사는지 이런 발표인데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자기가 장애인 선수로서 올림픽 가서 메달 받은 거하고 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들하고 그 교실 거품 밑에서 사진 찍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발달장애가 있는 그 연고가 없어요. 가족이 없는 거죠. 시설을 자랐고 학교를 이제 일반 학교, 통합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가장 행복한 기억은 비장애 친구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아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장애인들 언제 보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비장애 친구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시설에 살고 특수학교 다니고 그럼 비장애 친구 언제 사귀고 만나?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가는 그 현장은 학교예요. 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그 학교부터 통합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발바닥 회원 중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귀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이의 운동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운동의 장면을 얘기해 주는데 장애 아이들의 학교를 뉴질랜드에서 같이 다니는데 운동회 날 휠체어 탄 친구가 같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명이 달라붙어서 학생들이 밀고. 근데 다 깔깔이가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선수가가 산소통을 달고 있는 친구. 그래서 한 명은 옆에 산소통 들고 뛰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간호하시는 그 의료인이 같이 뛰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뛰는 건 아니지, 속도가. 내분변 장애가 심하게 있었고, 그런 산소통이 매달려 있으니까, 보행을 하되 이제 천천히 뛰는 친구고, 잡아주는 친구, 산소통 들고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 팀이 돼서 같이 뛰어요. 그 중학교의 그 운동회 장면? 한국사에서 절대 연출이 불가능한 장면이에요. 운동회나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특수학교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일단 첫 번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비장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안 가면 어떻게 만나냐고 했잖아요. 이어진 답변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장애는 왜 시설 가서 만나야 되냐, 왜 그런 관계로 만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만나야지 사람 같죠.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동물원에 구경 간 기분이 든다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저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흑인, 이런 표현, 어쨌든 흑인, 서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빈민 이디오피아의 누구,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사람은 지식인층인가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고학력에 우리 세계의 과학 발전을 발전시킬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식되는 게 아니라 기아에 쪄들었고 못 배웠을 것이고 막 이런 상상이 막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인식 속에는 그게 대부분 자리 잡고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구를 처음 어떻게 대면하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싣고자 한 것이 장애인과의 만남이라면 다른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다른 마음이 듭니다. 어휴, 두 분이라니. 그래요? 네. 잠깐. 그러면 탈시설한 장애인들이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이든 사회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나이 또는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커뮤니티가 있거나 좀 요령 같은 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커뮤니티가 매우 쬐끔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의도된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은 복지관이나 이제 사실 네이버 뭐 그런 카페 있대, 다음 이런 데 카페들 보면은 뭐 장애 비장애 친구 되기 소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컨셉은 자원봉사예요. 비장애인 성인들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자기 동년배에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취미생활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커뮤니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컨셉이 약간 그런 정도 수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 옹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역에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옹호와 지지 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옹호라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걸 알면 사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우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다, 우리가 다 이 사람을 지키는 보는 눈이야. 함부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지역사회의 어떤 눈,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약간 옹호자, 그래서 뭐 지역사회에서 좀 은퇴하신,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시간이 있는, 이런 그런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 뭐 노인이 혼자 돕고한다 그러면 좀 신경 쓰시고 이런 좀 성향의 품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옹호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옹호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정말로 건의공원 같은 옹호 활동 말고 아주 낮은 옆에 함께 사는 시민으로서의 정말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파주랑 몇 군데 지역에서 정부가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나오는 좋은 점도 되게 많고요. 근데
나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남의 삶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너무 잔소리꾼이 많은 거야. 발달장애 입장에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또 딴 길로 갈 수도 있지. 근데 또 그 옹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또 발전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모르겠는데 저기 서울지원에서는 사회혁신 관련한 청년 그룹들이 이렇게 앱상에 오늘 뭐 보드게임 같은 거 어디 갈 사람 모여 뭐 이렇게 해갖고 장애 비장애 막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돼서 적어도 그런 뭐 찜질방 갈 사람 뭐 찜질방이 아니었고 보드게임하고 노래방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하다가 좀 잘 안 되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유는 그러면은 이게 참 그게 관계가 뭐로 설정되냐에 따라 달라요. 그걸 기획하는 비장애인 그룹에서는 이건 자원봉사예요. 거기 참여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친구가 된 거야. 그 발달장애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로의 욕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됐으니까 너랑 이번 주에도 놀았는데 다음 주에도 놀까? 이번 주엔 이거 했으면 다음 주엔 좀 더 이렇게 친구가 친해지면 뭐예요? 좀 더 여행도 가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장애인분들 그러고 싶죠. 왜냐면 친구가 됐거든. 근데 이 자원봉사로만 생각했던 이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정해진, 아니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한 달에 뭐 3시간 아니면 한 달에 2번 3시간 그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관계가 그걸 넘어서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모임이 좀 나중에 잘 안 됐는데요. 이건 나는 되게 여기에서 규명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라는 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틀 안에 관계는 발전하는 생물 같은 건데 틀 안에 딱 해놓고 그게 참 어려워요. 수강생? 아니요. 만난 분들은 처음은 아니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